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하니까 이게 내년에 당장 집값이 안 잡히더라도 2, 3년 정도 지나면 집값이 편안하게 잡힐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안심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여론을 보니까 이게 천만에 공급해서는 오히려 집값이 뛰겠다고 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공급을 하지 않아서 집값이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만에라고 공급으로만 집값이 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게 내년 부동산 시장, 내년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갈지 혼돈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봐서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또 내년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집값이 조금 안정세로 좀 접어들었죠. 일부 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지역 외에는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 첫 번째가 가계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두 번째가 금리를 많이 올려서, 세 번째가 이제 공급정책을 발표해서 이 세 박제 때문에 집값이 잡혔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냐? 너무 뛰어서 집값이 잡힌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거죠. 뭐 8억 하던 아파트가 10억까지, 10억 하던 아파트가 13억까지 뛰어버리니까 1년 만에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죠. 숨고르기 시장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인 때문인데 요 너무 뛰어서를 빼고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정부의 어떤 정책, 규제 때문에 집값이 잡힌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요 세 가지 때문에 집값이 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이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무조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다 걸고 있고 집값이 내년에 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내년 집값이 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 기관들도 내년에 집값을 뛸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 당연히 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야당 후보는요,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 정비구의 현장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 여당 후보 같은 경우도 공급 확대에 부동산 정책에 방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 도심 지역에 용적률이나 층수를 또 올려서, 그러니까 더 집을 올려서라도 공급을 하겠다. 더 집을 올리게 되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살기가 뻑뻑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공급을 해야지 집값을 안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요 억제에 치중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 지금까지 이게 여당 후보의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당 후보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4년 동안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쳐 공급을 하지 않고 수요 억제를 펼치니까 집값이 뛰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4년 동안은 최소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저만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집값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강남 턱 밑에다가 집을 많이 공급하니까 집값이 하락한, 진짜 10몇 년 만에 집값이 하락한 일이 벌어진 거고, 두 번째로 대구 같은 경우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2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집값이 처음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도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나 대구를 보게 되면은 집값이 하락하는 거, 공급에는 약이 없다. 공급에는 진짜 어떤 병도 만병통치약처럼 다 치료가 된다라는 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에는 자꾸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규제 약발이 이제 먹혔는데 섣부른 완화 시 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급등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봤고, 일부입니다. 일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수요 폭증을 집값 급등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정부에서 공급은 문제 없다,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뛰었다라고 해서 이 수요 억제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갖다가 2004년도 5년도에 2배 가까운 규제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집값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풍선 효과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금융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나머지 4년, 5년 정도는 부동산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한번 공급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이 지금 규제를 좀 없애가지고 기존 매물도 좀 한번 확 튀어나오게 해주고 신규 매물도
공급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서울 도심이 됐건 외곽이 됐건 집이 앞으로 많이 지어져서 내가 굳이 지금 비싸게 집을 안 사도 한 4, 5년 후에는 안정적으로 집을 내가 원하는 집을 학군 좋고 또는 교통 좋고 또는 공기 좋은데 원하는 집을 잘 지어놓은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집값이 왜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공급으로 모든 문제를 푸니까 규제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는 규제를 하니까 세금만 올라가잖아요. 이 세금이 올라가는 게 누구한테 전가돼요?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을 없는 사람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는 규제 정책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자, 이제 이분들 얘기입니다. 금융 전문가들. 자, 최근 주택시장 안정의 주된 요인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레버리지 축소라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안 해주고 금리를 올리니까 집값이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생각은 너무 많이 뛰어서 사람들이 지금 숨고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출을 안 해줘 버리니까 뭐 굳이라고 하면서 지금 잠깐 참고 있는 거지. 자, 이 대출을 안 해준다고 절대 집값이 잡히지 않아요. 강남에 4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가 뭐 최근에 5억 7억이 뛰었어요. 이게 왜 뛰었을까요? 40억 50억짜리 대출을 안 해줍니다. 현금으로 사요. 집값이 미래 가치가 뛸 걸로 보이면은 어떡하든 돈 어디서든 끌어와서든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곽에 뭐 7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들도 만약에 이게 대출 안 해주더라도 투자 가치가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강남 집값이 더 뛰면은 이 사람들 이게 집값이 더 뛸 걸로 보여. 그럼 사람들이 대출이 문제인가요? 전세 끼고 못 끼고 다 사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면은 잘 공급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안 되면서 다시 한번 두세 번 집값이 뛰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조금 약간 아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선 국면에서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적절한 대출 규제를 통해 가수요를 억제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저도 이건 동의해요. 그렇지만 있음에도 여전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공급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대출 규제, 적절한 대출 규제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완전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공급 확대가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대출 규제는 일시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방법. 그리고 언제까지 대출을 금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금융시장인데 이걸 갖다 멈출 수는 없잖아요. 피가 돌아야지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걸 가지고 영원히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공급률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은 95.3%, 수도권은 98.3%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계산이지 않을까. 이게 주택 보급률이 다시 뛸 거예요. 95%라고 98.3%라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처럼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주택 보급률이 116% 이상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택 보급률 116%라고 이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여기서 멸실주택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서 10% 이상의 주택은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주택이에요. 굉장히 허름하고 낡고 사람들이 못 사는 주택까지 다 포함한 게 116%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주택 보급률이 무조건 110% 이상은 가야지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화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110%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공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금융 전문가들은 자꾸 대출 규제나 규제로만 풀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서울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식은 재건축, 재개발, 정부 및 주택 투자기관 보유 건물 활용, 신도시 개발 등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공공부지 또는 이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자,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신도시 개발이면은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요구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상권의 가치 상승 및 멸실주택 증가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분들 얘기대로라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제 풀어주니까 용적률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뛰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뛸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반대예요. 신축 아파트가 뛰어서 재건축 아파트가 뛴 겁니다. 우리가 재건축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재건축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여기에다가 추가 부담금 내가 4억을 내요. 여기다 세금 1억을 내고 거기에다가 기회비용 2억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합치면 17억이라고 하는 아파트 가격이 나와요. 그럼 새 아파트 가격이 17억이 되면은 딱 이게 적정가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0억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가 규제 완화로 12억으로 뛴다라고 해서 그죠? 이게 신축 아파트가 19억으로 뛰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급이 없을 때는 뛰어요. 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지만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해서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은 이 신축 아파트는 그대로 17억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가 12억이 아닌 10억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 10억에서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많아져서 17억에서 15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가 10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8억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량과 가격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재건축 아파트가 뛴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가 뛸 수가 있어요. 공급이 부족할 때만 그런데 무조건 공급이 부족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금융시장에서 조금 약간 금융에 치중된 계산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역시 무주택자에게는 구매력 범위를 넘어선 높은 주택 가격이다.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대출을 받아 사야 된다. 그러면 결국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냐인데 그 금융당국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대출 없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근데 이거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걸 무조건 악이라고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돈, 예를 들어 대출, 신도시 아파트가 시세는 10억인데 6억에 분양하잖아요. 그럼 이 싸게 하는 거를 대출을 받아서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하든 사야지. 내가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마련될 때까지 집을 안 사. 그러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5년 후에 내가 6억을 만들었어. 이때는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6억이 아닌 9억으로 뛰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사람 3억을 또 벌 때까지 또 대출 못 받으니까 집을 못 사. 그러면 이 사람이 또 5년 있다가 9억을 내가 만들었어. 그럼 이때는 또 9억짜리 아파트가 12억으로 뛰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필요악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필요악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어쨌든 이거는 활용을 하게끔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집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대출을 받으라고 정부에서 종용해요. 그러니까 90%까지 우리가 대출해 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년만 지나서 만약에 공급 많아지면 말이 바뀔 건데 이거를 지금의 무조건적으로 아전인수로 끌어다가 써서 이런 여론이 조성이 돼서 우리가 공급 정책이 만약에 흔들리면은 이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가 한 거는 더욱 주목할 점은 2030 세대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2030은 1, 2인 가구 차지하는데 그들에게 직주 근접의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거지 값비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거리가 먼 신도시 개발 아파트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30대가 집을 사는데 내가 그럼 10평짜리 방 하나짜리만 있으면 집 가까운 하나짜리만 있으면 되나요? 그거 임대주택으로 공급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비어 있잖아요. 이 30대 사람은 이 사람 내가 5년 10년을 계획하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키울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내가 미래하고 상관없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방 하나짜리다. 방 1.5룸이다. 그러면 사람 자기 미래는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부입니다. 일부 금융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부동산 시장에 자꾸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그걸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주택을 오히려 더 정부에서 많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악순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4년 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듣고서 그거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게 집이 지금 잘 지어서 비싼 거 아닙니다. 아파트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 짓고 비싸게 지은 집은 비싸고 살기가 불편한 집은 싸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비싼 거잖아요. 이거를 정상화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참조를 하시고 그게 앞으로 한 4년 동안의 정책의 기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서 제가 좋은 방송 더 만들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